31번 보일러의 고온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설명으로 잘못된 것. 고온부식은 과열기, 제열기에 주로 발생합니다. 연도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에 발생이 되고요. 이것은 연료 중에 들어있던 바나듐 성분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배기가스 온도가 보통 450도씨 초과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연료 중에 바나듐은 주로 어디에가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냐면 원래는 회분해가 많이 들어있어요. 제거되는 성분의 가루 상태이죠. 그게 과열기, 제열기 표면에 달라붙었다가 더 열을 받아서 과행산소가 많이 남아 돌면 바나듐이 산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V2O5라고 해서 오산화 바나듐이 생성이 되고 이 오산화 바나듐이 강한 산성 물질로서 과열기 표면을 부식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은 방지하는 방법 하나씩 보면은 연료 중에 바나듐 자체를 없애는 게 제일 좋죠. 바나듐 성분을 제거한다. 자, 그리고 과잉 공기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배기가스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전열 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고온의 전열면에 보호 피막을 씌운다. 이 과열기 겉에 부식에 견딜 수 있는 재료로 코팅을 하는 거죠. 피막을 씌운다. 좋은 방법입니다. 자, 황산나트륨을 사용해서 부착물의 상태를 바꾼다 그랬는데요. 황산나트륨을 사용해서 부착물 상태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해당 사항이었고요. 자, 봅시다. 연료 중 바나듐 제거하는 게 가장 탁월하죠. 배기가스 온도를 높아지지 않게 450도 이하가 되게 유지합니다. 과잉 공기량을 줄입니다. 과잉 공기량에 속에 들어있던 과잉산소가 포함되어서 그 과잉산소가 결국 바나듐을 산화시켜서 V2O5라고 하는 강한 산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줄입니다. 그러면은 과잉 공기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투입되는 공기가 적절한 선에서 완전 연소는 되었지만 약간씩 줄면은 배기가스는 진해집니다. 배기가스가 희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배기가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성분 탄소가 타고 나면 CO2%가 어때요? 공기량이 줄어들 만큼 진해지니까 함유량이 높아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전열면에 보호 피막을 씌운다. 부식에 견디게끔. 그 다음에 회분의 성질을 개선해주는 첨가제를 넣습니다. 왜? 연료 중에 바나듐이 주로 바나듐 성분이 회분이 되는 성분해가 들어있었다. 그랬죠? 자, 그래서 회분 계질제를 첨가를 하는데 회분의 융점, 회분이 녹기 시작하는 끈적끈적하게 녹기 시작하는 온도 자체를 아예 높여놔요. 450도 정도가 아니라 650도 막 이렇게 이상이 되어야만 녹을 수 있도록. 왜? 녹은 상태에서 V2O5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융점을 높여놔버리면은 배기가스 온도가 450도에 도달해도 회분에 바나듐 성분이 녹아서 이런 물질이 생성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은 회분 계열제가 뭐가 있느냐? 마그네슘 화합물이나 알루미나 이런 게 등이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문제죠. 황산나트륨, 황산소다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소다를 사용해서 부착물의 상태를 바꾼다. 약품명이 좀 잘못되어 있고요. 32번 보일러 계속 사용 검사 중에 운전 성능 검사는 어떤 부하 상태에서 실시를 해야 되느냐? 계속 사용 검사는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보일러의 성능, 효율을 측정을 해보는 걸 말합니다. 운전 성능 검사는 어떠한 부하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동 상태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사용 부하에서 실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사용 검사 중 운전 성능 검사는 사용 부하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된다. 33번 신설 보일러의 사용 전, 신설인데 전입니다. 점검사항으로 틀린 것. 가번 노벽은 연소실 벽은 가동 시 열을 받아서 과열, 건조가 되기 때문에 습기가 약간 남아있도록 한다. 습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연소실에서 불을 떼면은 습기가 증발하면서 균열이 가요. 내화벽돌이 연소실 벽이 균열이 가. 크랙이 가기가 쉬워요. 크랙. 급속히 건조가 되면서. 그래서 습기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4번 연도의 배풀, 방해판이나 끄름 제거기 상태나 댐퍼의 개폐 상태를 점검한다.
기수분리기와 기타 부속품의 부착 상태, 공구나 볼트, 너트, 헝겊, 조각 등이 내부에 남아있지 않는지 확인을 해라. 라반 압력계, 수위 제어기, 급수장치 등 본체와 접속부가 풀려 있는지, 누설이 되는지, 코크가 열릴 것 열리고 닫힐 것 닫히고, 개폐 상태 등을 확인을 한다. 1번이 설명이 잘못된 거죠. 이것은 절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소다 보일링. 사용 전에 신설 보일러는 반드시 본체 내부에 남아있는 유지류, 찌꺼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제대로 급수를 해서 가동을 해야 되는데, 보일러 내면 본체를 씻어내는 것, 청소 한번 하는 것, 주로 소다를 넣고 끓인다. 그래서 소다 보일링 또는 알칼리, 소다가 알칼리이기 때문에 알칼리 세정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품은 제3인산소다, 나트륨 대신에 소다 해도 됩니다. 탄산소다, 수산화나트륨은 가성소다를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데요. 가성소다, 그리고 기타 계면활성제, 물의 표면 장력을 낮춰서 거품이 잘 일어나도록 해주는 것, 첨가해서 끓여내고 취출, 급수, 물 빼고 깨끗한 물을 넣어서 씻어내고, 이걸 반복을 해서 깨끗한 물로 씻어서 청소를 한다. 이게 또 별도로 알아둬야 될 사항이죠. 34번. 보일러 사고 원인 중에 취급상의 원인이 아닌 거, 취급자가 잘못한 거 아닌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보일러 제작자나 보일러 시공자가 잘못한 거예요. 자, 첫째, 부속장치 미비. 이건 취급자 때문에 부속장치가 미비한 건 아니죠. 이건 제작상의 원인이죠. 최고 사용압력 초과, 저수위, 과열, 연소가스 등의 부위성 가스로는 부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대 사고가 뭐냐? 압력이 초과하는 사고예요. 두 번째로는 저수위 사고입니다. 이상감수. 그래서 과열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연소가스 폭발이에요. 연소식 폭발하는 거. 이거 이외에 소소하게 여기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이 포함돼. 이건 전부 다 취급자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 일어나는 사고고요. 가반은 제작자가 잘못한 것, 설치자가 잘못한 시공상의 원인. 크게 시공상의 원인은 제작상의 원인으로 들어갑니다. 35번. 보일러 안전관리상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세 가지의 사고, 3대 사고를 예방하는 게 보일러 안전관리의 가장 중요한 면입니다. 자, 벙커 CU 예열한다, 안전 저수위, 2차 공기를 공기 조절한다, 연도의 저온 부식, 부식 방지한다. 물론 부식도 중요한 요소긴 한데 3대 사고에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3대 사고는 안전 저수위 이하로 감소해서 과열로 이어져서 결국 과열이 되면 찢어져서 열받아서 파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고요. 이상 감소에 의한 과열 사고, 압력 초과 사고, 미연소 가스 폭발 사고, 이게 3대 사고인데 이것이 가장 안전관리상 중요하다. 36번. 보일러 취급 책임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 가번 보일러를 안전하게 취급한다. 보일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을 태만히 하지 않도록 한다. 효율이 좋은 보일러를 개발한다. 이게 웬 개발입니까? 이게 개발한다. 취급자가 할 일은 아니죠. 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7번. 온수방열기 입구 수온이 92도, 출구 수온이 70도이다. 실내 공기는 18도이다. 주철제 방열기 방열량이 약 얼마인가? 단, 실내 온도 방열기와 온수 평균 온도 차이가 62도이다. 표준 방열량이 적용이 된다. 이랬는데요. 자, 난방 부하는 방열기와 난방이 관련되어 있죠. 난방 부하는 면전온, 방열기 면적 곱하기 방열기가 열 전달하는 전달률, 이거 방열 개수 그렇게 말하고요. 곱하기 방열기 온도 빼기 실내 온도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뒤에로 곱한 것을 방열량이라고 해요. 방열량이 온수와 증기가 각각 표준으로 정해져 있는데 온수 같으면은 450, 증기 같으면은 650.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그렇게 정해져 있죠.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아워. 이게 방열량 단위죠.
그리고 방열 계수는 보통 주철제로 만들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대략 한 7.2 kcal per 제곱미터 아워 도시 정도 되고요. 방열기는 온수일 때, 자, 온수입니다. 온수일 때는 방열기 온도가 80도이고 실내 온도가 18도로 난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제로 평균 온도가 62도 차이가 나면은 450kcal의 표준 방열량을 뿜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표준보다도 더 뿜어낼 수도 있고 덜 뿜어낼 수도 있죠. 사실은 실제로. 그럼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날까? 주철제라는 재질 자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열 계수가 재료, 재질 자체의 고유한 특성, 물리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지만 방열량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이 온도차입니다. 온도차가 표준으로 정해진 온도차보다도 더 뜨거운 온도차가 난다 그러면은 표준보다도 더 많이 방출을 하게 되고 표준보다도 더 적게 온도차가 조금밖에 안 난다 그러면 표준보다도 열량을 적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차가 표준으로 정해진 온도차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보정계수라고 하는데요. 보정계수가 1이라는 말은 위아래가 똑같다. 표준이나 실제나 똑같다. 1보다 크다는 말은 표준으로 정해진 것보다 실제로 온도차가 나는 게 1배 이상 더 온도차가 많이 난다. 1보다 작으면은 실제로 나는 온도차가 표준보다 더 작게 온도차가 난다. 그런 이야기고요. 따라서 이 보정계수를 표준에다가 곱해놓은 거. 표준 방열량에 곱하기 보정계수를 한 것이 실제 방열량이 된다. 이거죠. 실제 방열량이 방열계수 곱하기 이렇게 온도차 하면은 사실 구할 수 있는데 정확한 방열계수도 7.2도 약 소수점 밑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 조건에 방열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차를 고려한, 즉 보정계수를 고려한 걸로 실제 방열량을 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표준 방열량이 온수기 때문에 얼마? 450이다. 그 다음에 실제 온도차는 것은 얼마나 나느냐? 실제 온도차는 방열기의 중간 온도. 방열기 입구가 92도고요. 방열 출구가 70이니까 중간 온도는 92도 플러스 70도에서 나누기 2 한 것이 방열기의 온도예요. 그러니까 92 플러스 70에서 나누기 2 한 것이 방열기 온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실제 온도차가 이제 실내가 18도죠. 그래서 이것을 이 실제 온도차 나는 것을 표준으로 정해진 62도 온도차로 나눠보면은 몇 배나 실제가 온도차가 표준보다도 나는지 보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죠. 이걸 계산기를 누르면 답이 나오겠죠. 이 분수 속에는 조심해서 눌러야 됩니다. 답을 확인하면 457 kcal per 제곱미터 아워 이렇게 나오는데 450보다도 약간 더 많이 방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식을 봅니다. 450 표준 방열량 곱하기 방열기 입구 출구에서 더해서 나누기 2 평균 온도를 구한 거죠. 에서 난방하고 있는 온도. 이 온도차가 표준으로 정해진 온도차보다 62도보다 몇 배 더 뜨거운지를 계산해서 곱하면은 계산기 누르면 457.26 소수점 밑에 떨어내고 457 답이 가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온수 온돌의 방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가번 온돌 바닥이 땅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2층 경우에는 방수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 방수를 하는 이유는 1층 바닥이 밑에 땅에서 지면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계속 이 방열면에서 습기가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오면은 벽면 타고 올라와서 위에는 장판이라든지 이런 데 부식이 되거나 또는 곰팡이가 슬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땅하고 접촉하고 있는 쪽의 층에만 방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쪽에 2층, 3층에는 땅에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습기가 올라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방열면보다도 10cm 이상 올라오게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좋고요. 방수 처리.
방수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루핑, 비닐처럼 씌우는 것, 루핑 재료나 또는 방수 모르타르를 방열면보다 10cm 이상 올라오게 방수층을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4번, 방수 처리는 내식성 있는 루핑이나 비닐 또 방수 모르타르로 하면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다. 벽면으로 습기가 올라온 걸 대비해서 온도를 바닥보다도 약 10cm 정도 위까지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좋다. 방수 처리를 함으로써 열 손실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카본이 2층까지 굳이 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답은 카본이 틀린 표현이죠. 39번, 강제순환 온수난방법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없는 것. 온수난방을 할 때는 온수가 보일러에서 대표될 때 뜨거운 물이 공급되고 다시 열 발산하고 식은 물이 되돌아오고, 뜨거운 물이 보는 것이 송수, 식은 물이 되돌아오면 환수 이렇게 말하는데, 온도 차이에서 저절로 순환하도록 놔두면은 자연순환식. 그런데 순환 펌프로 강제로 돌리면은 강제순환식이라고 합니다. 순환 펌프로는 원심 펌프를 주로 사용한다. 나머지 중력 순환식에 비해서 환경을 작게 할 수 있다. 예, 환경이 작아도 순환이 잘 된다 이런 이야기죠. 보일러 위치가 방열기와 같은 위치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온수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온수를 순환시킨다. 이 온도 차이가 생기면 부피만 뜨거워지면 부피만 늘어나서 밀도가 버슬버슬해지고요. 열을 방출하고 식으면은 부피가 약간 축소가 되면서 단단해지죠. 밀도가 커지죠. 이처럼 온도 차이에 의한 밀도 차로 순환하는 것은 자연순환식, 그렇게 말합니다. 강제순환식은 펌프로 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4번이 틀리게 된 설명이죠. 40번, 어느 응접실 난방부가 6000kcal/H를 할 때 온수 열매체로 하는 3세주 650ml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한다. 섹션 수가, 조각수가 최소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조각수입니다. 방열기 방열량은 표준으로 한다 하고 3세주 650ml 한 섹션당 표면적, 조각당 면적이 0.15제곱미터다. 자, 난방 부하는 방금 적었던 문제 있죠? 면적. 그게 뭐냐면 방열기 면적이에요. 방열기 면적. 방열 면적 곱하기 방열 개수 곱하기 방열기 온도하고 실내 온도. 네, 방 빼기 실내 온도. 실내 온도 차. 이 뒤쪽에 2개 곱한 게 방열량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방열량. 그 다음에 방열기 면적은 한꺼번에 나오면 좋지만 조각조각 쪼개서 나올 수도 있죠. 사실 쪽수 곱하기 쪽당 면적. 그러면은 문제에서 쪽수를 물어봤으니까 조각수, 섹션이 조각입니다. 뒤쪽에 2개 곱한 것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 나누기 하면 되겠죠. 자, 식 봅니다. 조건 6000 난방부와 나누기. 쪽당 면적이 얼마? 쪽당 면적. 자, 찾아보시면은 0.15제곱미터다. 그 다음에 방열량은 표준으로 하라 되어 있는데, 표준은 온수 방열기면 450kcal, 증기 방열기면 650kcal. 난방부하고 쭉 보면 온수를 열매처로 한다. 온수 방열기니까 450이죠. 계산기 눌러서 소수점 밑으로 나오면 무조건 올려서 해야 됩니다. 가령 0.4쪽이 나왔다. 그러면은 방열기를 조각조각 식빵처럼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조각 중에서도 60% 잘라내고 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소수점 밑에가 뭐가 붙어 있다. 그럼 무조건 한 조각은 조립이 돼야 돼요. 무조건 올려서 숫자를 답해야 된다. 계산기 눌러서 찾아오면은 89쪽이 답이 되고요. 88.89니까 89쪽인데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 점 밑에 5 이상이니까 반올림에서 89다. 이건 반올림이 아니에요. 소수점 밑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려서 89쪽. 41번, 보일러 분출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 분출 작업은 보일러 밑바닥에 깔아진 농축수를 배출하는 겁니다. 분출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하지 않는다. 분출 작업은 2대 보일러를 동시에 행하지 않는다. 분출 작업 종료 후에는 분출 밸브를 확실히 닫고 누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분출 작업은 가급적 보일러 부하가 클 때가 아니고 작을 때.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보일러는 보일러가 좀 정지하고 식어야지만이 밑에 걸쭉한 농축수가 깔아앉는데 계속해서 24시간 가동하는 보일러는 깔아앉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불을 가장 천천히 약하게 뗄 때,
그럴 때 좀 대류 현상이 좀 천천히 일어날 때, 그럴 때 분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클 때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가장 가벼울 때 또는 아예 가동 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42번 난방 방식 분류할 때 중앙 난방의 종류가 아닌 거. 중앙 기계실에서 하는 난방입니다. 증기 난방, 온수 난방은 증기 보일러나 온수 보일러를 둬서 기계실에서 각 층별로, 각 세대별로, 각 호실별로 보내면 거기에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 거죠. 복사 난방, 기계실에서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증기를 각 세대, 각 호실, 각 층별로 보내면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에 매입된 패널을 통과를 시켜서 난방을 하는 거죠. 개별 난방은 기계실이 없는 거죠. 각 세대별로 난방기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류가 아닌 건 가번이죠. 43번 다음 보온재 중에서 안전사용온도가 가장 낮은 거 그랬는데요. 안전사용온도, 보온재를 어느 온도가 있을 수 있느냐. 보온재를 구분할 때 유기질 보온재가 있고 무기질 보온재가 있죠. 유기질 보온재는 생물체에서 얻는 거예요. 식물을 가공하거나 또는 동물의 털이라든지 생명체에서 가공하는 겁니다.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코르크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섬유류, 섬유, 텍스류죠, 섬유. 뭐 섬유류, 텍스류 그러면 동물의 털 같은 것도 텍스를 짤 수가 있죠, 울 같은 거. 그리고 동물의 털 자체를 압착한 것도 있어요, 펠트류. 또는 식물이 고생돼 추출하기 어려운 과거 시대에 땅속에 묻혀서 액기스로 확 짜진 거, 석유 있죠, 원유. 그걸 가공해서 나오는 각종 폼류, 거품을 압착한 거. 뭐 스틸렌 폼, 우레탄 폼 이런 종류, 기포성 수지라고도 합니다. 그런 종류들은 전부 다 유기질이고, 유기질은 아무리 많아봤자 100도 내지 120도 이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무기질은 돌이나 암석 또는 흙 이런 데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암석을 녹여서 섬유 형태로 고온 용융시켜서 뿜어낸다든지 가공을 하는 것을 전부 다 무기질이라고 하고, 이건 100도 이상이죠. 보통 뭐 400도, 450도, 뭐 그레스울 같은 경우는 300도까지 사용합니다만 일반적으로 400도 내외 이렇게 다 사용하죠. 이런 종류는 무기질입니다. 성면, 내화 벽돌, 탄산 마그네슘 반죽해서 쓰는 거 다 이건 무기질이고요. 폼류, 폴리스틸렌 보온판, 폴리스틸렌 폼을 스티로폴이라고 합니다. 폴리스틸렌 폼으로 만든 보온판이나 통, 이건 유기질이기 때문에 사용 온도가 낮다고 볼 수가 있죠. 44번 증기보일러 운전 중에 수명계가 파손이 되었어요. 제일 먼저 조치할 사항으로서 맞는 거, 수명계가 파손이 되면 수명계에 연결된 위쪽에 증기가 흐르는 곳이 있고 이게 물이 흐르는 곳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코크가 있을 거예요. 파손이 있다, 깨졌다. 그러면 이제 물이 쏟아져 나오겠죠. 안전저수 이하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코크를 닫는 것을 정답으로 합니다. 이게 정답으로 돼 있죠, 사실은. 교과서적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격증 취득 후에 실무에서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물이 깨졌다, 더군다나 운전 중에 깨졌다, 이게 고온의 증기와 함께 고온에 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꽉 쏟아지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밸브를 잠근다? 이건 목숨 거는 일입니다, 사실. 목숨 거는 일이고요. 수명계가 파손이 되면은 물이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여기 저수에 도달하면 경보 울리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버너가 정지하겠죠. 보일러 꺼지죠. 꺼집니다, 사실은. 보일러 꺼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과열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너가 정지해버리니까요. 보일러가 정지하니까. 그러면 가동을 중지해버리면 어느 순간인가 식겠죠, 사실. 그래서 수명계가 파손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는 사람이 중요하죠. 안전관리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건 좀 고쳐져야 된다. 물콕을 닫는다,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는데 인사사고가 생길 수가 있다. 엄밀히 말하면 답은 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보일러가 자동 제어가 되어서 정지가 되면은 차후에 식은 다음에 조치사항을 취하면 될 것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답은 물론 2번이 답입니다. 45번 보일러 운전 중에 취급 및 점검 사항 설명으로 잘못된 것. 답은 수면계 수위는 항상 상용 수위가 되도록 한다. 즉 수면계 2분의 1이죠. 급수는 1회에 다량으로 한꺼번에 해놓고 퉁친다? 이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물이 저수위 쪽으로 감소할 때마다 적정 공급을 해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좋죠. 답은 과잉 공기를 되도록 적게 해서 연료가 완전 연소가 되도록 댐퍼를 조절한다. 증기 압력이 일정하도록 연료 공급도 조절한다.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급격한 급수 하지 않고요. 살살살 공급해야 돼요. 46번 점화전의 댐퍼를 열고 노내의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또는 미연성 가스를 송풍기로 뱉어내는 걸 뭐라고 하냐? 점화전이니까 프리퍼지. 프리는 자유롭다가 아니고 PURG. 퍼지는 배출, 환기하는 걸 퍼지라고 하고요. 프리는 뭐뭐 전에, 영어 접두어죠. 뭐뭐 전에. 그러니까 점화 전에 하는 것은 프리퍼지. 포스트 퍼지는 똑같은 퍼지인데 POST. 이건 뭐뭐 후에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포스트는 뭐뭐 후에. 이건 중지 후에, 소화 후에, 보일러를 정지 후에 환기 작업하는 것은 포스트 퍼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응축수 환수하는 방법 중에 환수가 내 유속이 타 방식에 비해서 빠르고 환수 방식인데 응축수를 회수를 하는 거예요. 기계실로. 그런데 빠르다. 그리고 방열기 내의 공기도 배제할 수 있다. 같이 빨아들여서 방열량을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가 있다. 방열량 조절도 용이하고 대규모 난방에 적합하다. 진공환수죠. 응축수를 기계실로 빨아들이는 회수하는 방법은 중력환수, 기계환수, 진공환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진공환수가 가장 강력하고 대규모 난방에 적합합니다. 진공 펌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48번 보일러 운전자는 대기 환경 규제 물질을 최소화시켜서 배출시켜야 합니다. 규제를 받는 물질이 아닌 거. 황산화물, 산성비의 원인이 됩니다. SOX, X는 몇 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뭐 등등. 2개면은 2산화황, 3개면은 3산화황. 질소산화물도 NOx, 녹스라고 현장에서 있는데 NOx죠. 질소와 산소가 몇 개 있는지 몰라요. 2개 있을 수도 있고, NO2, NO가 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산소 검댕먼지인데, 검댕먼지, 매연이 나가면 안 되죠. 검댕이 나가면 안 되죠. 이 매연에 대한 거, 검댕이나 매연에 대한 규정이 있죠.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 의하면은 바카라카 스모크 스케일, 바카라카 매연 농도표, 스모크 스케일이 스모크 매연의 스케일, 표, 매연 농도표의 번호가 4번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0번부터 9번까지 10단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산소가 배출된다. 산소는 사람 호흡할 때 필요한 거죠. 공기 중에 21% 들어있고요. 산소가 규제 대상 물질이다 그러면은 공기 숨 쉬는데도 여러분은 규제 대상 물질을 호흡하고 있는 거죠. 3번은 해당 사항 없죠.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 안 해야 됩니다. 49번 강철제 증기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상 안전밸브 작동 시험을 하는 경우에 안전밸브가 한 개만 부착되어 있다. 분출하는 압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전밸브는 기본적으로 2개를 부착하는 게 원칙인데요. 보일러의 전열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이면은 1개 이상 부착해도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밸브는 보일러의 압력이 최고 사용 압력을 초과하기 전에 분출이 되어서 압력 초과로 인한 파손을 막아줍니다. 증기 자체를 밖으로 배출하죠. 그러면 1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와 2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약간 다르죠. 1개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최고 사용 압력의 직전에 최고 사용 압력의 이하에서 분출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개인 경우는 하나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분출이 되도록, 나머지 하나는 두 번째 것은 최고 사용압력의 3% 초과하기 전에, 즉 퍼센트니까 1.03배 이하에서 분출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1개만 부착이 되어 있다? 그럼 뭐가 될까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배출이 돼야 됩니다. 50번 보일러수 중에 용해가 되어 있는 고형분, 고체덩어리나 수분이 증기의 흐름에 따라서 발생 증기에 포함이 되어서 같이 증기하고 같이 분출이 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느냐? 캐리오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캐리오버고요. 또는 습증기 자체가 증기관으로 유입이 되는 현상, 그런 것도 캐리오버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포밍 프라임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유발되기 쉽다? 캐리오버가 일어나기가 쉽다. 그 다음에 캐리오버가 되면은 습증기가 다량 발생하고 이런 품질이 안 좋은 증기가 증기관으로 유입이 되면은 응축수가 다량으로 형성이 돼요. 증기관 내에서. 그러면은 고여있던 응축수는 다음날 또 가동을 해서 정신 차리고 가동해서 증기가 제대로 이송이 되면은 증기에 밀려다니면서 배관 굴곡부나 창치 이런 부분을 때리면서 충격을 줍니다. 이게 워터해머 수격작용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바이패스 배관으로 증기 배관 중에 가마 밸브를 설치한 경우에 필요가 없다. 어떤 것일까? 자, 보면은 증기가 흘러갑니다. 가마 밸브가 있습니다. 가마 밸브 기호는 참고적으로 동그라미 2개의 삼각깃발 꽂는 거고요. 이 반드시 중요한 장치 앞에는 꼭 여과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과기. 여과기는 영어로 스트레이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이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마 밸브가 입구 쪽에는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출구 쪽에도 압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압력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마 밸브를 수리하거나 점검, 보수, 교체할 때는 가마 밸브를 떼어내면은 이게 자체적으로 증기가 누설되죠. 그러니까 앞, 뒤에 반드시 차단 밸브가 있어야겠죠. 평상시는 물론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을 위한 슬루스 밸브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보수할 때 이게 차단 밸브 잠그고 하는데 그러면 증기가 어쨌든 간에 안 통하는 거 아니냐. 증기 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패스로 가는 밸브가 필요합니다. 바이패스는 보통 수동으로라도 양을 조정할 수 있는 글로브 밸브를 쓰는 게 양호하고요. 가마 밸브 전후는 차단용입니다. 이거 떼어낼 때 새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슬루스 밸브. 그 다음에 유량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글로브 밸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여기 잠그고 이 바이패스 잠그고 다 열어서 가동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감압을 못했어요. 고압의 증기를 사용체에 알맞는 압력으로 적정한 압력으로 떨어뜨리지 못했어요. 고압의 증기가 그대로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이 출구 쪽에 안전 밸브를 사실 답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됐을 때 초과되는 증기 압력이 배출이 돼 버려서 저압 쪽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전 밸브를 출구 쪽에 단다. 그러니까 에어벤트는 공기를 빼는 건데 이 증기관에 지금 에어벤트 갑자기 이게 있다. 설치가 필요가 없는 거죠. 라버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가마 밸브 설치하는 경우 똑같은 건데 가마 밸브 있고 여과기 있고요. 글로브 밸브 달아도 되고 사실 슬루스 밸브 달아도 돼요. 이거 슬루스. 이것도 슬루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지금 레듀샤 확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생략해도 됩니다. 자, 바이패스 쪽에 역시 글로브 밸브. 그 다음에 출구 쪽에 안전 밸브 있고요. 압력계는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런데요. 안전 밸브 전에 있어도 되고 후에 있어도 되는데 저압 측에 안전 밸브 후에 있다라고 하는 경우는 견디지 못하는 압력에 증기가 밀려 들어올 때 안전 밸브가 먼저 터지면 압력계를 좀 다소 보호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사실은 압력계가 앞에 있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1.5배에서 3배까지 견딜 수 있는 보일러에 부착하는 압력계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에서 3배까지 이렇게 됩니다. 에어벤트는 공기 빼기 밸브를 에어벤트라고 하고요. 따라서 가마 밸브 배관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52번 과일기가 부착이 된 보일러 안전 밸브 설명이다. 잘못된 거. 과일기는 출구 쪽에 과일기 출구에 1개 이상의 안전 밸브가 있어야 된다. 과일기에 부착되는 안전 밸브 분출 용량 수는 보일러 동체 안전 밸브 분출 용량 및 수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관리보일러의 경우는 과일기 출구에 최대 증발량에 상당하는 분출 용량의 안전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다. 분출 용량은 과일기 온도를 설계 온도 이하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양이어야 된다. 과일기 온도가 설계 온도 이상으로 유지가 된다? 과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설계 온도 이하로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죠. 53번 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상 용량이 10톤인 강철제 보일러의 배기가스하고 외기 온도차가 몇 도 이하 되는가. 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이라는 것은 신설 보일러일 때 설치 검사 기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검사를 받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뭐 안전검사 또 성능검사 1년 후에 또는 3년 1개월 후에 받아야 되는 이런 검사들은 계속 사용 검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규 보일러일 때요. 설치할 때. 그리고 사용하는 후에 받는 검사.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것은 성능검사라고 그래요. 계속 사용 성능검사. 자, 새 것일 때는 5톤에서 20톤 사이는 250도 이하입니다. 배기가스 온도 차이가. 그런데 설치검사 후에 성능검사 사용하는 것은 275도. 온도가 조금 올라가 있죠. 이것은 사용한 중고품이니까, 이쪽은 새 것이니까, 신설이니까. 배기가스 온도차가 크다라고 하는 경우는 열 흡수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온도가 뜨거워진 거죠. 성능이 좀 떨어진 거죠. 새 것일 때는 온도가 더 낮아야 된다. 온도차가 적어야 된다. 그만큼 손실이 적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구체적인 표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은 사실 객관식의 특징을 찾아야죠. 확률 4분의 1. 이 표까지 어떻게 다 여러분이 외우시겠습니까? 60점 이상의 이런 것을 다 맞아야지만이 60점 이상이 된다.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자, 답은 4번 250도 이하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54번 보일러의 용수관리. 용수관리는 보일러 급수를 말하고요. 보일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관리가 불량할 경우에 보일러에 미치는 장애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 급수 처리가 잘못되면 불순물이 많다는 소리인데 스케일이 생성되거나 고착, 전열면이 과열된다. 스케일이 붙으면 과열이 되기가 쉽죠. 열흡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프라임이나 포밍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공기비는 증대되는 거,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 이건 연료할 때 연소에 관계된 것이죠. 그러니까 급수 처리가 잘못돼서 물 속에 불순물이 있는데 갑자기 공기비가 증대한다? 이건 아니고요. 공기비가 증대되는 것은 연료가 무화가 잘 안 되고 이럴 때 기체연료보다는 액체연료, 액체연료보다는 고체연료를 연소시킬 때 저질 연료일 때 공기비가 증대가 되겠죠.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55번 에너지용 합리화법 시행령에서 정한 국가에너지전략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임기가 몇 년인가? 법대로 하는 것은 법은 법대로 풀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어쩌다 한번 짜투리에 나오는 문제는 외우는 것이 좋죠. 법의 규정이니까 3년에 한 번씩 임기가 3년에 해당이 됩니다. 56번 에너지 진단 결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에너지 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지 아니할 경우에 에너지 관리 기준은 이행을 위한 에너지 관리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 에너지 좀 효율적으로 써라 라고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이 어디냐 그 말이죠.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에 관련된. 57번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에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대기전력 저감 대상 제품이 대기전력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공표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은 대기전력 저감 기준에 미달합니다. 이 대기전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가령 셋톱박스 같은 경우 TV 켜지 않고 셋톱박스만 켜놓으면 TV는 안 나오지만 대기 상태에서 전력을 잡아먹고 있어요. 소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 적게 나오려면은 이런 대기 상태의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들은 꺼줘야 됩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대표적인 게 TV에 요즘 IPTV 많이 공급되는 셋톱박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공표할 수 있는 자가 뭐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 대통령. 대통령 너무 바쁘세요. 여기저기 다니시고 일도 많아요. 대통령 이거 할 필요 없죠. 환경부 장관 직접적인 자기 관할 내용이 아니죠.
국무총리님도 너무 바쁘세요. 여기저기 다니실 때 많죠. 자, 그러면 에너지 쪽에 관련된 것이니까 누가 해야 될까요? 관련 장관이 해야 되겠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8번 에너지 기본법상 지역 에너지 계획은 몇 년마다 몇 년 이상을 계획을 지역 지자체에 맞춰서 지역적인 에너지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이게 커다란 계획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이니 뭐니 이런 것은 보통 계획을 몇 년? 5년 터울로 5년마다 5개년 계획으로 세웁니다. 59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의 시행령에서 연료나 열, 전력을 연간 사용량으로 바꿔보는데 TOE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연료 사용하는 거, 열량 사용하는 거, 전력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을 석유로 발열량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글로 하면 석유로 바꿔본 톤수다. 석유 환산 톤이라고 하고요. 몇 TOE 이상을 사용하면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냐, 다소비 사업자라고 지정을 하냐. 2000 TOE 이상을 사용하면 다소비 사업자라고 지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의무가 있죠.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한테 보고해 줘야 돼요. 자기 회사 내부 사정, 전년도 사용했던 에너지 사용량, 여러 가지 현황, 그 다음에 올해 목표량, 예정량입니다. 예정량, 사용 예정량 이런 것 등등을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60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서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을 받는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을 받는다. 효율을 꼭 관리를 해야 돼. 대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무지개 모양으로 해서 녹색,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에서 에너지 등급 표시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대부분 효율관리 기자재인데요. 뭐 자동차에도 붙어 있고,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에어컨에도 붙어 있고, 그다음에 전원 기구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효율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신력 있게 이런 효율을 등급을 받으려면 뭔가 공신력 있는 성능 측정 기관에서 받아야 돼요. 그 사용량을 측정을 받는 기관이 뭘까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할까요? 도지사가 지정할까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자체적으로 할까요? 아니고요. 누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공신력 있게 검사를 받아서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